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하루하루 뉴스 보기 힘든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부산에서 여중생의 가혹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댓글 달고 보면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그 폭행 당하는 그 양상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철골에다 막 철제 의자에다 소주병에 담뱃불까지 막 지저대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 밝혀지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몇 달 전에 이미 1차 폭행이 있었고 고소가 됐습니다. 경찰에 이제 고소가 됐고 이번에 2차 폭행은 거기에 대한 보복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대가지고 공사장을 끌고 가가지고 막 때린 거죠. 그 머리 찢어진 거 사진 보니까 전 세 군데가 찢어졌다.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공포 영화를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이 인터넷에 떴을 때 저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본 장면 중에 제일 무서운 이런 일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부풀어 오르고 찢기고 거기다가 뭐 수혈을 하루 종일 받았을 정도고 이거는 사람을 짓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자기네들 말대로 살인 미수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심하게 이제 상상이 되는 게 뭐 때려가지고 죽였다라든가 뭐 고문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거하고 양상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가해자인 소녀들을 제가 만난다면 나는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29일 날 노래방 데리고 와갖고 때려서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도 전치 2주 나왔죠. 2달 동안을 이 학생을 추적을 한 거예요. 수소문하고 4명이 구타했는데 4명 중에 2명은 피해 학생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살살살살 꼬셔갖고 유인을 한 거예요. 뭐 옷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찾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가는데 그 장소도 제가 보니까 미리 물색해 놨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데입니다. 인적이 없고 흉기가 많은. 근데 이제 가서 구타하면서 친구들이 말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빠져있는 애한테 한 애는 물병으로 때리게 시키고 또 한 애는 친구가 뺨을 시키게 하면서 자기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한 것을 SNS 도니까 이제 기자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처음부터 한 3단계 정도 거짓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축소하려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 땀과 버무러져서 더 심해 보였을 뿐이다. CCTV 화면을 공개하지 말라. CCTV 화면을 공개하지 마라. 그 이후에 엄마가 한 사건이 터지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밥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려갖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강릉 사건, 뭐 아산 사건 이렇게 좀 예. 그것도 이미 2달 전에 난 것이 이번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피해 받았던 언니가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걸 올리고 나니까 저쪽 가해자 측에서는 너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을 올리겠다. 예. 또 이렇게 오히려 협박이 들어오고. 이런 범죄들을 보면은 대개 경찰에서 친구들끼리 뭐 패싸움 한 거니 자기들끼리 뭐 개인적인 뭐 원한 가게 싸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 상처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집단 린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돌려본다든지 이건 개인 명예와도 관련된 건데 그 당한 이의 그 아픔이랄까 이것까지는 고려를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어른들이 뭐 요즘 애들 무섭다라는 말은 계속 해왔죠.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은 이들이 그 말을 절실히 느낄 만큼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자들 10살부터 18살까지 예, 그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 540.8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737.4, 36.4%가 늘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흉악범죄, 10년 사이에 71.3%가 늘어났어요. 폭력도 27.1% 늘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범률이 계속 더 높다는 거예요. 4범 이상, 4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러 들어온 애들이 2006년도에는 6.1%였는데 2015년도에는 15.2% 늘어났습니다. 네.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10.9%예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은 4.5%. 결국 미성년자들 재범률이 2배 이상 훨씬 높은 겁니다. 그 아이들의 지금 이런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이러지 않고 너무나 많은 자극과 너무나 많은 충동과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이상한 그 행위들이 수많은 정보로서 홍수처럼 넘치는 사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이상하고 이 범죄를 저질러 본 아이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네. 이상한 거죠. 근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정신적인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신병원 시설 같은데 그런 특수한 아이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 거의 전무해요. 소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의식 이런 게 현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럼 이거는 이 사회가 소년들이 재범 혹은 더 흉포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네. 못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소년범 교도소를 따로 갑니다. 예. 교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말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성교육 시키면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이 2명입니다. 한 명은 폭행, 한 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은 만 13세, 이른바 촉법소년, 이른바 촉법소년. 홍 도사님, 예. 촉법소년이 뭡니까? 법조 소년법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19세 미만은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네. 10세 미만, 그러니까 9세까지는요. 범죄를 저질러도 범법 소년이라고 하는 규정에 들어가면서 소년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고 형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10세에서부터 13세, 이른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범법을 했을 경우에 네. 그걸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만 받지만 형법 적용은 안 받는다. 14세부터 17세까지는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형법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넘어서 이제 그 공간에 18세 소년은 무기도 때릴 수도 있고 사형도 때릴 수도 있고 이거는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 촉법소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처를 하지 않고 보호자한테 위탁한다. 처벌은 기본적으로 1호부터 15칸인데 1호가 훈방이에요. 기본적으로 훈방을 전제로 합니다. 마지막이 마지막 쓰는 게 이제 소년원 가서 2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원 갔다 오더라도 전과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들이 송파, 제가 살던 송파에서 2015년도에 편의점 이런 데를 털던 애들 10대 애들 7명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4명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나머지 이제 3명은 입건돼가지고 처벌받는데 4명 그냥 훈방 조치됐어요. 이 소년법에 따라서 애들이 그 다음 날 또 절도행위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 날, 훈련한 다음 날. 이번에 문제 일으켰던 여중생도 바로 그런 애들이었고 얘네들이 야 나는 뭐 촉법소년 뭐 법을 우리는 안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 여기가 이 나이가 문제가 된 거죠 사실.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있고. 거죠 이건. 예. 그래서 지금 논란되는 게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 얘들을 갖다 성인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성인이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진을 갖다 증거로 남겨가지고 SNS 보내거나 이런 일은 좀 안 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 미필적 고의로 뭐 살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애들이 뭐 그냥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 맥락에서 나오는 거지 정말로 애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죽이게 됐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없고 많은 경우에 오히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게 잔혹하다는 사실을 잔혹하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인지하지 수가 있는 못하고. 거죠. 예. 근데 네.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은 기억하지도 못하게 더 때리자. 그러니까 너무나 조직적이고 처절하고 거의 그 무슨 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청소년들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폭 영화에서도 나올까 말까 한 대사가 이 현실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 SNS에 올려서 참 철없다 이게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엽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 관심 종자, 네. 관종 짠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팔로워스 늘리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 소녀 사건 같은 경우도 소녀가 아주 많이 들어갔던 사이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격리됐다서 이렇게 돼서 얘는 착한 애인데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괴물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이트라든가 SNS적인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관심종자다라는 거 이런 거 근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범행한 걸 올려가지고 그걸로 관심을 끌려거나 이러고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잔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 사람들 알겠습니다. 성인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자,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는 다수 의견도 있지만 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년법, 과연 뭐 폐지나 수정이 필요한 걸까요?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에 이제 냈는데 형량 완화를 이제 시키지 말고 예외 조항을 이제 청소년 범죄 이런 그 말하자면은 어린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예외 조항을 둬서 미성년자 나이를 14살이 아니라 12살로 낮추자 이렇게 이제 한번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의견이 있고 또 여가부 장관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또 밝혔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표창원 이분한테. 왜 어떤 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경찰 그때는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찰대 교수였을 때 Law and Order Politics, 쉽게 말하면 법 질서를 세우자.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범죄 재범률을 높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그분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하고 사형까지 때린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위배가 돼요. 37조에. 그 권리 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내릴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 가입돼 있는데 그다음 이석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12세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초등학생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모습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범죄를 막는데 그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파퓰리즘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나도 열받아요. 그렇죠. 열받고 그러면은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 뭐 소년이다 하더라도 이 흉악한 어떻게 죄를 갖다 감경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소년법 제도를 도입한 데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모든 법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갑자기 그 소년이 좀 올라왔다고 갑자기 뭐 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입법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지고 지금 인천 그 초등학생 폭행 사건에 가보면은 부모들이 무서워가지고 놀이터고 학교 간에 아이 하나에 부모 한 명이 꼭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런 사회를 우리 모두가 견뎌야 되는가. 물론 모든 그 소년 범죄가 다 이렇게 흉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경우 그다음에 너무 의도적인 이런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형벌로는 과거에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보복론입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잖아. 그거 똑같이 너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고대의 보복론인데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방론이 돼요. 범죄가 봐라. 이런 처벌을 받으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범죄를 이걸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무서워서 범죄를 못하게 한다는 이 예방론인데 그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 17세기 때는 소매치기 하면 사용을 했거든요. 공개 처형을 했어요. 근데 소매치기가 제일 많았던 데가 바로 그 공개 처형 현장이었어요. 사람들 다 그거 보는데. 그래서 훔쳐가거든요. 그다음 3번째가 이제 현대적인 견해가 바로 재사회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애들을 갖다가 재범을 못하게 해서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거고 우리가 소년법 제도를 둔 이유는 성인과 다르게 얘네들은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더 주자라는 이런 취지가. 왜냐하면 아직 어린 나이에 내린 결정이고 그에 따른 그 처벌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되면 얘들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는 건데 사실은 그 재사회화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호가 잘 안 된다 그랬죠. 1인당 110명인가 100수십 명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가지고 어떻게 보호관찰이 됩니까? 그다음에 부모한테 맡긴다는데 부모가 바쁜 걸.
그러니까 부모에게 처지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연령 낮추고 형량 강화하면 된 이건 너무 아니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진짜 푸닥거리 하는 거밖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안에서 이미 10년 전에 우리 사회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이 그때는 10살, 11살, 11살, 12살 이 친구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들. 네. 그래서 그때에서 12살에서 10살로 그때 낮췄어요. 한번 낮췄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하면 평균적이에요. 그게 14세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호주가 10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네덜란드는 12살, 프랑스가 13살, 독일, 일본, 한국이 14살이고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는 15살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미성년자 연령을 내려보기도 하고 형량도 강화해봤더니 그게 별 형사법적으로 효과는 없었다. 이런 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중학생은 현재 13세부터 아닙니까? 저는 1살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엄벌에 취한다고 이게 범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또 뭐 대충 하자 이러면 지금 그런 얘기가 완전히 돌팔매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의 지휘하에서 좀 수사를 좀 엄밀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것을 보호관찰로 넘길 것인지 그 형법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형법으로 할 것을 그냥 귀찮아서 소년법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규정도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거를 무기를 사용으로 때리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고 형량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국민 감정도 있으니 요걸 좀 올리는 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한두 살 낮추는 선 요 정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좀 끊임없이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KBS, MBC 방송 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축소 방송되고 있습니다. 양대 공영방송사 노조의 동시 파업이 진행 중이죠. 예, 양대 공영방송사 노조가 지난 9월 4일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작 거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깨뜨렸다. 네. 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동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그때 당시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던 김재철 MBC 사장하고 그다음에 김인규 KBS 사장 편파 방송을 이유로 해가지고 네. 양대 방송사가 그때 파업에 들어갔고 꽤 길게 있었습니다. MBC 같은 경우 그때 170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KBS 같은 경우에도 94일간 파업을 했는데 이번 파업은 지난번 파업보다 훨씬 더 규모도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일반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뉴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방영 안 되면 굉장히 이제 사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KBS는 일단 9시 메인 뉴스를 한 20분간 축소를 하고요. 추적 60분 같은 시사교양 프로도 지금 결방이 되고 있고요. MBC는 8시간 메인 뉴스인데 10분간 축소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광고가 송출 중단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제 MBC 같이 광고로 먹고 사는 방송사는 광고만 내보냈습니다. 그건 불문율이었어요. 노조원들도 광고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광고가 송출 중단돼서 굉장히 MBC 내부에서는 그걸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금 음악만 나오고 있고요.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재방송만 하고 있고 심지어 구내식당 직원들까지 파업을 해서 구내식당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KBS는 고용노동부에 뭔가 신청했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근데 KBS는 국가 재난 방송입니다. 국가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되면 KBS가 우선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법적인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때 전국 노래자랑이 방영이 된다든지 그런데 이제 당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KBS 사측에서 현재 파업에 대한 긴급 조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긴급 조정을 통해서 노조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긴급 조정권을 고용노동부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부, 시사, 사회 이런 관련돼 있는 기자나 그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능도 같이 하는. 예능이 하면서 예능 PD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웃기는 방송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회사 경영진이 너무 웃긴다. 그만 웃기고 떠나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의 발언이에요. 그걸 이 방송이 얼마나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구성원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네. 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KBS 기자였고 우리 안영환 원장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가슴이 아프죠. KBS의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끝없이 사장 쫓아내기가 정권에 따라서 이 정권 들어서면 또 이 사장 쫓아내고 저 정권 들어서면 저 사장 쫓아내고 악순환이 정말 되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 달라지는 거 없이. 근데 KBS가 지향하는 거는 BBC라든가 또는 일본의 NHK 같은 공영 방송일 거예요. 네. KBS에 있을 때 저도 이제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NHK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랬다고. 왜냐하면은 NHK에서는 전파는 직원들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더구나 이제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는 얼마든지 사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파업 대신에 거기서 농성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파업을 해서 전파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제대로 방송이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은 KBS의 직원이라는 데서 오는 월권이나 마찬가지다. NHK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사장들, 그다음에 각 정권마다 출세하기 위해서 요구를 전달하고 또 그것을 완성했던 그 많은 네.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정말로 방송을 사랑하고 방송이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파업은 하지 말고 의사표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에요. 파업 없는 노조라는 건 만들어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존재한다는 건 파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파업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사회 전체가. 거기는 그렇잖아요. 일본도 안보 투쟁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보 투쟁은 일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물론 이제 대학생들의 그러니까요. 그 대미 항쟁이었지만 그때도 노조가 엄청나게 다른 이유로 또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 사회의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이 일본이라는 특수한 주식회사 속에서 이것이 이제 그 노사 협의가 진행됐던 거지. 우리나라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공무원 노조가 있으면 파업해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같은 거예요. 북한의 핵이 떨어졌는데 경찰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파업해야 되겠어요? 군대가 파업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방송에서 국가기관 방송은 군이나 경하고 똑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 논리가 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도 파업하면 안 되는 기관인데 독일 같은 데서는 뭐 버스 이것도 다 공영이거든요. 다 파업합니다. 시민들 아무런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긴급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이 긴급 조정이라는 게 왜냐하면 전시에 준하는 사태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핵실험이라는 게 전시에 준하는 사태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전시에 준하는 사태인 거예요. 지금 십몇 년 전부터. 일단은 사장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안 물러날 때 노동자들이 당연히 거기다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노동자들 왜 파업을 하냐면 일단 노조는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보도를 하려고 못하게 했단 말이죠. 예. 거기에 항의하면 잘라서 사람들을 한직으로 보낸다라든지 예. 불이익을 줬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철도 파업이라는 거는 철도가 파업하면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항공이 파업을 하면은 자동차로 가기도 하고 철도를 타기도 해요. 그러나 KBS라는 국가기관 방송은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KBS의 노조의 노동자들은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헌법적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헌법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시잖아요, 지금. 지금 그게 노조, 말이 노조만 됩니까?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에서 상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근 노조원. KBS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5차 핵실험 때 그때도 저는 파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6차 핵실험은 더더욱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수소 폭탄 화됐고 하와이, 그다음에 알래스카 이런 데서 다 비상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통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말이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그 몇십 년을 더 갈 수도 있는데 그 상황 동안에 핵만 개발합니까? 또 미사일도 쏘죠. 이런다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파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자, 다른 하지만 분들 그래도 노조가 중요함이 파업을 있죠. 한다 그래가지고 노조가 파업을 그래도 한다 뭐가 그래서 더 중요한가 있지 아니 않습니까? 노조가 파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런- 무슨 이런- 엄청나게 무슨 뭐 위험에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위험에 빠지지 노조는 않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6차 핵실험에다 파업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봉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안영환 원장님 의견 그러면 들어보고. 무슨 무슨 위험한 일이 양쪽 벌어졌냐고. 사이에. 그러면 무슨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그거보다 들어가지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긴급 피난 방송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라디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있어요? 대한민국의 방송사 한두 가지입니까? 네. 아니 국가기관 그다음에 방송이라는 거는 아무 정부에서는 가만히 방송이나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세요. 핵심이 이겁니다. 이번 사태의 현재 핵심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파워가 큰 방송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갈아 넣겠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10년 전에 되풀이했던 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KBS에서 있었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야당은 공격하고 정부 여당 편을 든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전 KBS 안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KBS 구성 저도 그중에 하나였고 야당은 왜 우리만 자꾸 공격인 거야? 난 그때 그랬어요, 사실. 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번엔 또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분들이 KBS 불공성 방송한다고 시청률 올려주면 안 된다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안에 있는 사람들 대체 이게 뭔데?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불공정인 거예요. 방송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공정 불공정의 잣대를 사실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취재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취재의 윤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를 보면서 그 본질을 좀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내친다라고 하게 되면서 양쪽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MBC하고 KBS가 정권에 대해서 어떤 논조를 폈는지를 세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른바 KBS의 대표적인 심야 프로 중에 하나 시사 투나잇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쉽게 얘기해서 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5년 내내 KBS 공영방송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했어요. 이게 저는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봐요. 자, 2008년 돼갖고 정현주 사장 몰아내면서 배임 횡령 적용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심, 2심 결국 그 대법까지 해갖고 무혐의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언론의 KBS하고 MBC 뉴스를 왜 국민들이 외면하고 안 봤습니까? 이른바 이것이 전두환 시절의 땡뉴스와 다름없이 정권 나팔수가 되니까 국민들이 안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고대영 사장 될 때 어땠습니까? 양대 노조에서 고대영 사장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 반대 성명 냈습니다. 왜? 이분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취임되는 과정에서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도 MBC 구성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까지 방송을 맡겼고 망쳤고 안가원 사장 시절에 당신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하면서 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공동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장 되는 게 옳지 않으니 이제는 새롭게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 대행체제로 하다 뽑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박기 형식으로 들어왔죠. 자, 우린 여기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9월 7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공감이 66.4%,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다음 비공감이 24.5%, 잘 모른다가 9%쯤 나옵니다. 보수층이라고 스스로 답변한 사람에게 공감은 43%가 나옵니다. 비공감이 46.8%,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뭐냐면 보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한테조차도 5대5로 나오면서 지금 사장이 MBC, KBS를 이렇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데 주도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했고요. 이제까지 MBC가 2012년 파업할 때도요 70% 찬성이었어요. 이번에 93%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겠죠. 예, 그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7월이죠. PD 수첩에서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제 구속이 이제 정당하냐, 부당하냐 아마 이런 주제로 아이템을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윗선에서 그걸 취재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제작 거부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국장단에서 그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군이 사이버 공작을 했다 대선 때. 이걸 갖다 어떤 군 간부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물증이다라는 것은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도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물증을 의혹에 갖고 와라.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제작진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PD 수첩에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난 이제 내가 제작진이면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상균 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형을 받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제를 삼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MBC 경영진이라도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현재 실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이제 현재 MBC의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의 민주노총의 위원장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정말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왔느냐 여태까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MBC가 좀 안철수 공정한 논문.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예. 예컨대- 본인들이 이해 안 되지. 잠깐만. 그러나 아니죠. 내부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니죠. 있어요. 잠깐만요. 진중근 교수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 KBS, MBC에서 정말로 그렇게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왔느냐?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철수 옛날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논문 표절 아니다라고 서울대에서 발표했는데도 그거 그냥 방송 그거 김장겸 내갔잖아요. 사장이 보도한 거예요. 그때 당시 2012년에 그 당시에 정치부장이었지. 보도한 건 아니고. 자, 요즘 들어서 뭐 사실 이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장겸 사장. 예. 어떤 일입니까? 일단 1987년도에 MBC 기자로 입사를 하고요. 그리고 별로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노조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철 사장 시절에 고속 승진하죠. 승승장구합니다. 정치부 배치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정치부장이 되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지내면서 계속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2017년 올해죠. 올해 2월에 친박단체에서 김장겸은 진짜 기자라고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이사가 되죠. 김재철 사장 시절에 많은 분들이 해고되고 부당 전보되고 이런 데로부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MBC 김장겸 사장의 경우에 취임 6개월 된 사장이 무슨 부당노동 행위를 했겠냐 예.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번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자, 법적인 것만 좀 살펴볼게요. 2012년 1월서부터 7월까지 170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6명이 해고가 됩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은 이모 기자는 지금 암에 걸렸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2014년 1월 법원은 MBC 파업은 정당하다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 정도쯤 했으면 정말 회사를 생각하고 공정 언론을 생각하는 그 경영진이라고 하면 복직을 시키면서 바른 언론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박성재, 최승호 불법 해고라고 하는 것을 경영진에서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유 없어. 근데 얘들은 회사에 있으면 안 돼. 얘들 노조에 있으면 안 돼. 책임지고 해고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내용에. 최근에는 양모 기자라고 하는 분이 아나운서가 양치질하는데 물 틀어놓고 하니까 물 좀 끄면서 하세요. 자, 그러고 그 얼마 있다가 부당 전보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4단계로 분석해놓고 5단계로 분석해놓는 회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뭐 이거 MBC를 적화 통일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해줄게요. 그 블랙리스트 뭐냐?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은 파업을 안 했어요. 그중에 하나는 젊은 기자가 나중에 파업이 끝나고 나니까는 부서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솔직히 좀 왕따 비슷한 분위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기자가 자기가 혼자 쓴 겁니다. 정말 이번 파업이 했다 어느 측에 자기가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친한 기자들하고 같이 공유한 게 흘러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잖아. 예컨대 불법 해고했잖아요, 그렇죠? 예. 멀쩡한 사람들 저기 가가지고 아이스링크 지키게 한다라든지 이런 불법 노동 행위를 했단 말이죠. 자, 그 건은요. 네. 현 사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대법원 상고돼서 MBC에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이 빨리 복직하기를 원해요. 나왔는데 그것이 이번 노조하고 아무 상관이 현 경영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 없다고 하는 걸 가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영방송과 MBC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네. 우리의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권력 갈등이기도 해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기자들이라든가 방송국 직원들도 이른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언론이지만 그 성향을 드러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 방송을 갔는데 저는 한나라당에 말하자면 보수 쪽으로 갔는데 패널이 6명이었는데 1명이 지금의 민주당 의원이었고 나머지 4명이 다
진보 쪽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이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 편만 다 왔어. 우리 식구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면 공정한 방송이냐고요. 국민의 방송이에요. 국민의 방송 KBS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공영방송을 하고 사장을 제대로 뽑을 때 문재인 정부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이 MBC하고 KBS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파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파업의 주체는 정권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 부당한 대접을 받고 공정방송이 망가지는 것을 그 내부에서 내부자로서 누구보다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분이 지금 나는 사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여기 로얄 패밀리가 있으면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면 내가 불법 부정한 거 찾아보세요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BC하고 KBS가 그동안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사 받아야 되고요. 다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런 보도할 수 없게끔 잘못한 거 뿌리 뽑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스템 만드는 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김장겸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통이 아닌 그동안에 보여주신 소통의 모습을 바로 청와대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방송 장악의 완전한 시나리오가 거기에 문건에 적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내외 병행 투쟁에서 저희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장외 투쟁까지 나선 걸까요? 그쪽 내부자 사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의 관계가 있어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채널A 외부자들의 진행을 맡고 있는 남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건강히 잘 계시죠? 네. 우리 고향분도 잘 계시죠? 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장겸 사장 구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희석 사회자님께서 네. 김장겸 구하기라고 했다는 부분은 네. 적절치 않다고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장겸 사장 살리기. 살리기도 아니고요. 그건 뭡니까? 방송 장악, 공영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서입니다. 네, 공영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김태흠 의원님. 자, 안영환 원장님.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청와대 항의 방문하셨지요? 네네. 저희도 예상을 했었지만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해서 소통을 잘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만나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KBS, MBC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요. 정권의 사주를 받은 정치 파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알까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효성 위원장은 화답하듯이 공영방송 사장이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 물을 수 있다. 해임 의도를 이제 노골화했고, 또 방송사의 이 노조들이 이내 화답을 하듯이 또 이 두 사장 퇴임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된 공영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이 구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검증된 이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임명한 대법관이나 아니면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데 임기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새누리당도 정현주 사장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공영방송 장악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새누리당도 과거에는 공영방송을 장악을 했는데 우리는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과거에 뭐 MB 정부나 그 박근혜 정부 때 공영방송에 대한 그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MB 정부 때에도 저는 좌파 노조라고 표현하는데 좌파 노조가 잡고 있을 때에도 광우병 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고요. KBS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을 민주화의 화신처럼 표현을 하고 뭐 적절치 않은 그런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현주 KBS 사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현주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1,800억 원이라는 배임 사건 때문에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이 출석 요구를 5번이나 불응했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의원님, 네. 그 당시에 그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그 자체가 정치적인 감사고 쫓아내기 위한 감사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죠. 지금 현 정권이 지금 사장들, KBS, MBC 사장들에 대해서 감사원 동원에 터와가지고 검찰에서 부른다 그러면 그때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요 이 채널A도 이 종편인데 네. 종편이나 방송들이요 예. 지금 다 기울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현주 사장님도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요. 네.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네. 국민경제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 뽑았는데 점령군처럼 그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전병헌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가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통령하고 여당 추천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를 했죠. 그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얘기하고 네. 지금의 처지하고 비교를 하면서 평가하고 네.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과 이 다른 부분만 네. 이틀 쳐내거든요. 이게 편파고 기울어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저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고소 때리는 게 더 센 언론 탄압인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 사장을 유례가 없이 고용노동부를 시켜서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야비한 것 같은데요. 네, 전영욱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 네네. 의원님. 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북한 핵도 그렇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약속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네네. 그런 거는 반성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작은 걸 가지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진짜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팩트 해석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영방송 지키겠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제안하는데 여당이 7표, 그다음에 야당이 4표예요. 이건 어떻게든지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될 수 있는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7대 6으로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은 물론이고 차선도 아닌 기계적인 중립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뽑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점 같은 거를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해야지. 근데요, 네. 그런 포인트를 쥐고 하더라도요, 언론이 하나도 안 받아줘요, 지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든 뭐 잘하는 부분이 있든 언론에서 안 받아줍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지금 MBC나 KBS의 민주노총 산하의 언노련의 지부들이 지금 파업을 주도했는데요. 그 언노련 분들은 노조지만은 지금 정치 집단이에요. 자기들 강령에 지금 노동자와 이런 분들과 규합을 해서 진보 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정치적인 파업이고, 네. 그다음에 이념 투쟁이에요. 이념 싸움.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라는 네네.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의 진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예. 그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는 이런 무책임한 그런 카더란 뉴스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KBS 고대용 사장 이사회에서 임명할 때 KBS 양대 노조가 다 반대를 했거든요. 네네.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근데 예, 아니 그 그 알고 노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반대도 한 사람들도 있고 찬성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예, 예. 아니 그게 뭐 과반수가 국회에 반대를 선것도 했습니다. 아니고, 과반수가. 다만 예. 노조가 임명을 하라고 한다고 하고 저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사장을 임명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노조가 주인입니까? 예, 김 의원님,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장 물러나라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공정성은 예.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예. 오히려 좀 예. 편파적이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3대 언론학회라고 네네. 여기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468명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사장들 물러나고 이사장 물러나라. 그리고 공정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근거를 댈 필요조차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나 그쪽에서 볼 때나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네. 여쭙겠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언론 자유도 순위를 2002년서부터 집계를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 순위가 2016년에 네. 180개 국가 중에서 71호 2002년도에 통계를 낸 이후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저는 뭐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다만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인허가를 낼 때 교통 안내적인 그런 목적으로 위해서 인허가를 냈는데 네. 시사 프로를 하고 또 정치 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비정상을 정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영방송부도 이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람을 잘라낸다라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고대용 그리고 사장, 김장경 사장 물러나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 충남 보령의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저기 남희석 씨 고향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네. 피켓에다가 MBS라고 쓰셔가지고 왜 그걸 또 그걸 그래요. 하필이면 들었대요. 그래서 좀 저희가 흉을 잡혔죠. 네. 실무진들이 EBS를 쓰면서 바로 위에다가 네. 또 이 MBS를 써서 왜 하필이면 그걸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뭐 방송 추진위원장이라고 제일 큰 거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잡아도 해킹한 하필이면 큰 걸 잡으셨어요. 김태흠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혹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 정권을 맡았을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바꾸려고 그러면은 공정한 잣대에서 바꿔야 되는데 예. 현 정권이 들었으면서 지금 종편들도 그렇고 다 기울어졌는데 여기서 적당히 하시지. 그리고 문제점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방송 장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프로 자주 봅니다. 남희석 씨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향 사람이 최고요. 과거는 안 그랬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권 바뀌면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나쁜 놈들이다. 민나 도르보데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현주 사장 물러나게 푸시한 게 과연 그러면 노조들이 그 일치된 의견이었는가. 당시 여론은 또 어땠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갖다 같은 양비론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회의주의, 상대론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사장님은 이제 적폐잖아요, 사실은. 물러나시고 새로운 사장님을 뽑고 그리고 시스템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 공영방송이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정상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사장 임명권입니다.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가 11명인데 여당 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MBC는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거기 이사가 모두 9명이에요. 9명 가운데 여당 인사가 6명, 야당이 3명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청와대 입맛에 따라서 임명되는 그런 구조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162명의 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발의를 했어요. 자, 이러면은 한쪽은 너무 쏠리니까 현재 그 MBC나 KBS나 이사회를 모두 13명을 늘리자. 13명 늘려가지고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거의 비슷하게 하자. 그런데 사장은 이 1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 사장을 시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장을 시키면 맞겠다고 이렇게 이제 개정을 네.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여당이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계적 중립보다는 뭐 정권에 좀 도움이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국가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 철학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그렇죠. 된다. 네. 이거고요. 부정적으로 꼬아서 해석하자면은 네. 그래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후보 때 분명히 공정한 방송 하겠다. 그다음에 7대 의혹 이거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네. 그다음에 노조는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노조도. 이 그리고 문제는? 정권은 KBS고 MBC고 간에 멀리 있어야 돼요. 손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현재 그 법은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다른 안을 냅니다. 예를 들어갖고 13명이면은 5명은 그 원내 정당 5곳에서 추천하고 8명은 국민 추천인단이 공청회를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안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는 이런 길을 좀 열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안을 포함해서 이제는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한번 좀 만들자. 그런데 저는 초점이 국민 참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MBC, KBS 구성원들의 뜻을 받아내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가을 하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 버튼을 누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3일 낮이었죠. 12시 30분. 환경부 또 길쭉은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위력이 엄청났어요. 좀 우리 쪽에서는 지진이 5.6이었기 때문에 약 50킬로톤 정도다. 여기서 킬로톤이라는 것은 1킬로톤은 다이너마이트 1000kg의 폭발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50킬로톤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5만 톤이 동시에 터진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방위상은 더 크게 봤어요. 160킬로톤이다. 그러면 16만 톤을 동시에 터뜨린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보는 엄청난 이번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할 때는 예고를 했어요. 그때는 김정일 때였습니다. 김정일 때는 외부성 대비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계속 미사일과 핵실험이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핵실험하기 전에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뭐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일본 상공을 뭐 하는 화성 14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키지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그런 패턴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일이 김정일 시대 때는 딱 일요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시대는 요일에 상관이 없어요. 수, 목, 금, 토 막 간 겁니다. 김정일 때는 2006년, 2009년 3년 터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에 들어와서는 3차가 2012년, 2016년, 또 16년 계속 인터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차에서 6차까지는 북한 당국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목표는 뭐냐. 기술적인 완성도에 따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뭐 수소 자동차 뭐 이런 얘기들은 들었는데 수소폭탄이 뭐 이 원자폭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어휴,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이구 아니요. 왜냐하면 진짜 심각한가 보네요. 폭발력에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 이제 원자폭탄은요. 원자 핵 분열에 의해서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예. 원자 분열하는 거. 그러면 이제 수소폭탄은 뭐냐면 그 폭탄 안에다 원자탄을 일단 폭발시켜요. 폭발시켜가지고 수소가 융합하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메가톤으로 표현합니다. 메가톤은 뭐냐면 100만 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이제 전문가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세게 터뜨릴 수도 있지만 강약을 조절한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터뜨리면 이거 자해 아니에요? 내 땅에서 이거 터지면 만약에 수소폭탄 실험을 1메가톤짜리 하면은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미사일 도발하고 핵실험하는 게 김정은이 원하는 게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쇼미더머니냐 아니면 핵부자대기냐. 그러니까 그게 북한 내부의 내치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차 핵실험을 한 뒤에 또 뭐 구구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북한 분위기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성취했다, 이뤘다. 그 핵의 완성을 통해서 자기 업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치, 즉 북한 내부에 매우 흔들리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걸로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북한이 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덜 어려운 거 아닌가?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 지난해 2016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유엔에서 인정한 게 3.8%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뭔가?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장마당이다. 시장 경제 들어왔다. 그럼 장마당을 하게 된 배경은 뭔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끊긴 거예요. 주민들이 자생의 길을 뛰어든 겁니다. 집에 있는 천 만들어서 옷 만들고 집에 조그만 텃밭에 사익을 키우고 그러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정부가 뜻하지 않은 경제 활성화 돼버린 거예요.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서는 북한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뭐 걸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최근에 넘은 북한의 최고위직 탈북자를 제가 만나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재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미 벌써 장마당세 10년, 20년 되면서 북한의 상인들과 중국의 상인들의 신뢰관계가 다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돈 안 보내주고도 얼마든지 보내줍니다. 전화 한 통하면 다 보내줍니다. 석유요. 그거 북한 제재자들로 밤에 트럭으로 다 옮겨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통한 경제, 공식적으로도 중국을 통한 무역이 전체 90%입니다. 북한 무역이.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무리 공식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북한에는 이제 중국이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이거 뭐 돌아가는 시간으로 제가 비공식 전문가잖아요. 북한 관련해서 주민들. 진짜. 장마당. 이제 수없이 밀수와 장마당한 친구들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몇십 미터가 안 돼요. 그래서 빨래하다가 중국 쪽에서 그 빨래 밑에다가 이제 담배, 그 달러, 중국 돈이랑 뭐 이런 거 생필품에서 던져요. 던지면 저쪽에서 물을 흘러내리면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비원한테 돈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는 집안에 잔치 있거나 생일 있으면 주문해요. 전화로. 중국 전화기가 있어서 이따가 뭐 족발 몇 인분하고 돼지 껍데기랑 해서 보내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배달이 와요. 그래서 잔치도 먹을 정도. 그러니까 아주 먹는 거는. 그래서 압록강변에 놓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빈 그릇은 미국에서 북핵 문제로 좀 들어가요. 아니 근데 이게 북핵 문제하고 그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경제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돈 문제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하는데 중국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 이제 그 시진핑 2기 체제 들어가면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간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에요.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가 어디냐면 동북 삼성이거든요. 근데 동북 삼성 중에서 요녕성과 길림성은 중국 베이징 정부와의 경제 교류보다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컨드를 보이콧하는 순간에 도끼로 북한 경제를 딱 찍어야 되는데 자기 발등을 어떻게 찍는다는 거. 이게 동북 삼성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나는 결국은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일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 한 인구는 한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고 연영성과 이제 길림성이 한 3천만 명, 4천만 명 돼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 2,500만 명에 비하면 경제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국경지대 군인들 쫙 풀면은 악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못하는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미래와 그 북한의 미래가 중국에게 끼칠 영향 어떤 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 계산이 아직 계산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에서 모두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은 미국과 거래를 못한다. 이건 국제사회에서 쫓아내보내는 겁니다. 이걸 하면 중국에서 만약 이걸 다룬다면 중국 경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섣불리 못 던집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무역 중국의 경제가 미친 영향.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 협박하는 거. 야 그래 해봐라. 그럼 니네 물가 엄청나게 오를 걸. 우리나라 티셔츠 하나에 말 5달러짜리 이제 너네 10달러에 사야 될 걸. 이제 이런 거예요. 북한을 제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자기의 국가 전략적 이익과 또 손해. 그 계산법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던 게 지금 힘겨루를 계속 한 겁니다.
중국이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나진 쪽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쌀을 쫙 뿌렸다는 거예요. 6차 핵실험을 하고 무슨 이제 자축하는 뜻에서 했는지. 그러면은 그거는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사드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쪼잔하고 너무나 치사하게 했잖아요. 중국이 맘만 먹으면 북한하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의 북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 만드는 거는 놔두고 사드 갖다 놓는 건 이렇게 제재하는 상황이 꼴이고요. 그게 국익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또 이 연이은 도발에 청와대가 강한 응징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국과 합의해서 괴물 미사일을 뭐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불쌍한 난 그걸 생각해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 불쌍한 난 그걸 생각해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 그럼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미사일 하나 못 만들고 그렇죠. 미국에서 야 니네 몇 킬로 이상 만들면 안 돼. 거기다 탄도 몇 킬로그램 이상짜리 안 돼. 난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해 솔직히. 그러나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협정 통해 가지고 물론 미국도 급하니까 허락을 해줬겠지만 미사일 탄두를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최대 800km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800kg 만들면 500kg짜리밖에 탄두를 못 얹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제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800kg에다도 1톤, 2톤, 3톤짜리 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500kg짜리 포탄 가지고는 지하방까지 콘크리트 10m짜리 못 뚫는다는 거예요. 2톤짜리 돈 되면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톤짜리 정도면은 정말 그 파괴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방사능 없는 핵폭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엄청난 규모의 그 폭탄은 거의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핵무기의 이야기를 괴력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발이 당장 쉽지가 않아요. 풀어준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이제 군사 무기를 팔아먹어도 그냥 막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풀어주겠다라고 그렇지. 국회에다가 예. 그 승인 요청을 하겠다 이거였어요. 팔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벙커버스터를 갖다 들여온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저쪽은 핵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칭 무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는 무리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박정희 정권 때 그 핵 개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핵 개발 막고 그다음 미사일 개발을 갖다 제한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권 국가로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 아예 갇힌 건데 이걸 요번에 이제 풀어줬다라는 거,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거듭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을 하자 청와대는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 정, 청 세 라인의 엇박자에 여야에서 말이 좀 많았죠. 지금 뭐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는 거 보니까 정말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확고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막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와대에서는 반박 나오는데 왜 자꾸 이런 말 하느냐. 이러면 또 가만히 있고 또 그러면은 또 이 야당에서는 아주 훌륭한 소신인데 그걸 소신껏 해라 이러고.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본인은 또 본인대로 당혹스러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국방에 대한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문제는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전문가는 국방장관이고 그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확고하게 국가의 국방 정책이 이 방향이다. 이걸 얘기를 해준지 지금으로서는 방향도 못 잡고 진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 그대로 노출을 국민에게 시키니까 김정은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한 건 이 정부 내에서 약간 엇박자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이 사안 자체는 이제 위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핵무기 저렇게 개발하고 계속 실험하고 ICBM 쏘는 걸 진보 보수 떠났고 저거 불안해하지 않는 국민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더 국민들과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만큼 카드가 다양하지 않았다. 알아요. 너무 지금 우리 정부가 진짜 불쌍할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는데 대한민국 그 문재인 정부만 몰려 있습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코너에 몰려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송영무 장관의 그 말을 좀 이해는 갑니다. 군사 전문가라면은 핵에 대항한 무기는 핵밖에 없어요. 핵은
최종 무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 미국이 싫어할까라고 한 게 아니라 유럽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설사 안 된다면 다루는 것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사실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옵션이 너무 없어요. 외교적인 우리가 무슨 힘을 얻으려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나 이거 할까 이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 옵션을 계속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에 대항하는 무기가 핵이다라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벌써 그 대항하는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안다는 거. 북한이 쏘니까 핵미사일을 남한으로 쏠 경우 남한 핵이 없으니까 당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그걸 쏴줄 거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술핵 재배치보다 그 핵 공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핵 공유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군이 우리나라에다 자기 무기를 자기 통제에 배치하는 건데 핵 공유는 미국과 우리가 핵을 공동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그만 나라가 와가지고 야, 핵 날아갔잖아.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건 너무 우리 스스로의 좀 저는 솔직히 뭐 패배 의식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가운데서 한미 군사 동맹이 가장 센 동맹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군사 동맹 맺질 않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도를 비춰볼 때 이걸 우리가 미국한테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핵우산이라 하지만 지난번에 군사 전문가들이 놀랐던 게 이제 이번에 그 괌에서요 이른바 핵 전략 폭격기 B2가 날아오고 했는데 괌이 날씨가 날아서 이렇게 못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야 핵 우산 해봤자 말이야 날씨 안 좋다고 해가지고 괌에서 못 날아오면 또 미국 미사일이 날씨 안 좋아서 못 쏜다면 큰일 아니냐. 그래서 전술핵 이야기가 그래서 더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드 가지고도 중국이 저런 반응인데 만약에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진짜 중국하고 관계는 끝낼 생각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볼지 봐야겠는데 이제 이게 저는 핵 도미넌스가 되는 건 중국이 가장 겁내는 거예요. 한국, 일본, 특히 대만이 핵을 개발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순간 일본도 할 거고 대만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국가적 전략 이익이 뭔가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압박은 요인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가 확진하다면 뭐 경제 체제 가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옵션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요. 네. 자, 김정은은 정말 예측 불허한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왔습니다. 아니 일단 뭐 이렇게 34분씩이나 늦게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중단을 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하고도 매우 진지한 설득에 대해서 푸틴이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원유라는 건 아주 미미한 거고 4만 톤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네. 뭐 이것을 끊게 되면은 뭐 병원에서 뭐 전기가 민간인들. 끊긴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냉정한 국익만을 생각하는 바로 이 강대국 속에 끼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이 냉엄한 현실을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들까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던 거죠. 그 푸틴이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 북핵 불용 그리고 그 이 지역 안보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얘기하는 척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부득이하다. 대화로 나오든 외교적 수단을 하든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러시아가 협조해달라 하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한 40만 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4만 톤밖에 안 된다. 공 하나 싹 뺐어요. 이거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1년 동안에 1년에 필요한 게 60만에서 70만 톤 된다 그러고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은 한 100만 톤쯤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유상. 근데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점점 러시아하고 관계를 늘려고 지금 40만 톤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번에 4만 톤밖에 안 되고 이거 해봐야 북한 인민들만 힘들어지지 아무 영향 없다. 그럼 또 세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라크 얘기하면서 체제 보장되지 않으면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핵 개발하겠다. 자 그럼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원칙인지 결국 우리 대통령 앉혀놓고 얼르고 뺨 때리면서 못 매긴 거예요. 이거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 맨날 같은 얘기하다 끝나는 겁니다. 북한 입장은 거예요. 핵은 더 이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우리 핵 갖겠다라는 거야.
협상 대상은 바로 뭐냐면 핵을 우리가 동결하거나 예. 아니면 확산하는 거, 체제 보장해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 북한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핵 보유를 하고 있는 한 대화는 없다. 핵을 포기해라, 우리랑 대화하려면. 대한민국 입장은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핵 보유 포기시키기 위해서 대화는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육체 핵실험 딱 하니까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할 때 아니다. 이미 그랬거든요. 대선 후보 시절에 육체 핵실험까지 한다면 장기간 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입장이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겁니다. 핵불용이에요. 핵불용이. 핵불용인데 링크를 거는 겁니다. 핵불용이고 그러려면 핵을 포기시키려면 니들도 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 예. 북한의 체제 보장이고 그러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고 미군 철수하고 쌍불용. 그렇죠. 쌍불용이라는 거.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붕붕 떠들면서 전술핵 재배치하자 막 이러고 그다음에 또 쏩니다. 그다음 또 잠잠해져. 또 쏘면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진도가 안 나가 이건. 맨날 같은 얘기예요. 러시아의 의도는 그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 활로를 동아시아에서 뚫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 두렵냐? 김정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케이 날 지원해주고 있지만은 가다가면 날 언제든지 제거해버릴 수도 있어. 중국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김정은은 카드로서 러시아를 쓰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의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케이 이번에 북한 문제에 끼어들자. 그럼 이제 북한은 뭐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미국과의 거래할 때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하면 야 내가 북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미국 뭐 좀 내놔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북한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이해관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었겠지만 푸틴을 만난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뭐 하던 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소름이 끼치긴 하지만은 러시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저력이 있는 나라고 또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그야말로 대화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러시아하고의 하나의 레버리지 이거는 사용할 필요는 꼭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죠. 이 남북 문제 숟가락 얻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남북 문제가 남북한 미국의 3자 문제였어요. 네. 그렇게 이제 쉬워졌는데 중국이 숟가락을 얹으면 더 복잡해지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숟가락을 러시아까지. 얹는 거예요. 네. 자, 북중미 사이에 푸틴이 국제 중재자 역할은 안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하고 한번- 싶은 한번 생각이야 좀 굴뚝 같겠죠. 수가 있다면 경우의 수가 있다면. 경우의 수 네. 북한에 대한 제재할 때 항상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 편이고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인 겁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이쪽으로 들어올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좀 외로워집니다. 네. 중국의 처지가 굉장히 좁혀지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말도 안 되는 저 불량 국가인 북한 편을 들고 있구나.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있으면 봐라 국제사회 절반은 말이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상황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러시아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어찌 됐든 북한의 탄생을 만들었던 역할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러시아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친러시아인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때 그게 두려워가지고 친소파들 다 제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푸틴이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푸틴은 지금은 아직은 즐기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 그 관계에 있어서 현상 유지, 스테이트코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 유지, 지금 이대로를 반기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지금 이대로가 싫은 나라는 바로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봉쇄를 빨리 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어떠냐면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실 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표시해 왔거든요. 이번 이제 6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굉장히 분노를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여기서 또 하나 분노를 지금 사귀지 못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우리의 하듯이 계산서를 전부 올리고 당연하게 정말 위협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아마 용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북한을 말썽꾸러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김정은이가 도박의 판을 엄청나게
펴놨어요. 지금 그래요. 판이 커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끌어 담을 수 있을까는 미지수예요. 지금부터 이제 관건이죠. 나도 그렇게 봐요. 저도요.